정전협정문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은 군사분계선밖에 없어요. 육지에밖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항상 불필요한 마찰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육지에서는 그 많은 땅덩어리가 가로막혀서는 갈 수가 없는 부분으로 된 거죠. 4조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즘에 지금은 잠깐 들어갔지만은 바이든으로 미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지금도 간혹 나오는 문제가 종전선언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전선언이 70년 동안 우리가 이게 군사 협의에 의해서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쟁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했었으면은 이 부분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하나의 단계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평화협정으로 정제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버렸으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정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과정으로서의 필요성을 갖게 되면서 종전선언. 우선은 남과 북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전협정상에서 준 전시 상태에 있는 이 정전 상태를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협정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그 단계를 두게 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정전협정문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정전협정문에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문제는 당사자인데, 아까 제목부터 나와 있겠지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 그리고 중국 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참석자는 국제연합군 대표로 미 육군 중장 윌리엄 해리스, 그리고 조선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로 조선인민군 대장인 남일이, 두 명이서 참석해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문에 당사자들이 나만이 빠져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은 그 정전협정에 합의된 바대로 바로 이 협정문만 쓰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당사자는 미국과 여기 나와 있는 것,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라크를 대표로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이 이 협정문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정 체제로 70년 동안 과정 속에서 계속 왔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북은 남쪽과 상의할 게 아니라 미국과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쪽은 정말 뻗어놓은 보릿자루 같은 업저버가 되는, 한반도 문제에서 당사자인 남쪽이 업저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 정전협정문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정전협정문에 사인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사인을 한 그 사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전협정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DMZ 보통 얘기를 하고 군사분계선 얘기를 하는데, 군사분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 지금 나와 있는 지도가 바로 그 정전협정문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 보면은 좀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동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강원도 고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따라서 쭉 내려와 보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 황해라고 쓴 바로 옆에 있는 큰 섬이 강화도예요. 강화도고 그 강화도 위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한강입니다. 한강이 가다가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게 한강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흘러가는 임진강인데 임진강 하구까지 그 군사분계선이 그려져 있고 이 부분만이 군사분계선에 의해서 정전협정상에서 협의를 받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그 한강 하구수역은 어디냐 이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임진강 하구부터가서는 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바다로 나가는 김포 북쪽 그리고 강화도 북쪽 그리고 강화도 옆에 교동도가 있고 교동도 그 좌측으로 이제 부름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부름도까지의 지역을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군사 분계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특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철조망을 군사 분계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군사 분계선은 철조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표지판이 한 200m 간격으로 아까 그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해서 약 2,900여 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게 군사 분계선이에요. 자, 그리고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요 아까 군사 분계선 지도에서 그 임진강 하구에 시작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군사 분계선이고 남북으로 이제 그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그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그래서 소위 말하는 DMZ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DMZ인데 남쪽으로 돼 있는 남방한계선에 있는 그 지역은 그냥 남쪽 포인트도 올려주세요. 남쪽 강이 되지만은 군사 분계선 부터가선 그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는 부분을 한강 하구수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강 하구수역은 군사 분계선 MDL 부터각선은 이 쭉 내려와서 여기 그 지도상으로는 지도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구별이 잘 안 될 텐데 강이 내려와서 그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만나는 지금으로 보면 오두산 전망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두산 전망대부터 김포 지역까지 점선인데 그 부분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기 옆에 또 그 섬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강화도 김포 하구곤이고 그 옆에 그 조그맣게 약간 보이는 데가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 이쪽 지역으로 해서 부름도까지를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지역은 철조망으로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 하구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해 5도 지역인데 군사분계선 저기 그 정전협정상에 나와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 사실 서해 5도는 그냥 섬에 대한 규정만 표시를 해놨을 뿐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남북 간의 경계선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섬의 그 영유권만을 그대로 인정을 한 건데 지금 군사분계선이 보시면은 한강 하구수역에서 지도가 흐려갖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이 하나가 쭉 내려와갖고 그 여기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있는 부분에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연평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있는 부분에 네모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도라고 하는 부분에 우도 부분에 네모박스에 거기에 네모박스 사이에 이제 대각선으로 해서 선이 거져 있는데 그 지역이 한강 하구수역인데 북쪽이 그래서 우도까지 해서 우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까지 한강 하구수역인데 여기에 대한 영해권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죠. 근데 왜 이 부분을 그 군사분계선 위쪽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을 갖고 왔느냐?
예전 38선 규정에 따르면은 38선 규정 때는 이 부분이 남쪽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38선 규정에 의해서 사실 바다에서는 그 유엔군이 북보다 월등한 그 해상력과 해군력과 공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바다의 섬들은 전부 다 미군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에. 근데 관리가 가능한 지역까지 그리고 북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까지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를 미군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은 이제 38선이라고 하는 규정을 그 이전 부분이죠. 그 규정에 따라서 그 남쪽에 있었던 부분을 갖고 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NLL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클라크 라인이라고 아까 그 정제협정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죠.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제협정을 맺은 다음에 군사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군이나 그 한국의 그 해군 그 군용 선박이 이 위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려놓은 클라크 라인이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클라크 라인은 미군이나 남쪽의 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규정은 뭐냐면은 북을 해상 봉쇄하는 봉쇄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놓고 군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했지 사실 민간 부분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연평도나 백령도, 대청도 이쪽 그 서해 5도의 어민분들을 만나보면은 이 어민분들은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 황해도 해주항까지 가서 조업을 했다고 해요. 남쪽 배들이. 북쪽 배들도 마찬가지로 연평도, 백령도, 소청도 이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서로가 만나고서는 물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기 많이 잡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80년대 이 지역에서 그 배 한 척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동진호 사건인데 동진호가 이쪽으로 북쪽으로 그 납포가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이 NLL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해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고 그 영해선 주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최초 박정희가 NLL이 영해선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미국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NLL을 걷을 때 NLL은 군사적인 용도지 이거는 남과 북의 영해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미국이 입장을 바꾼 거죠. 이런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영해선을 주장하는 NLL을 계속 주장을 하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북도 니네만 이 바다에 아무 규정이 없었던 정제협정상의 규정이 없었던 바다에 대해서 니네가 규정을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해서는 북에서 내놓은 북한 그 북쪽의 주장에 따른 해상 경계선이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빨간 지역입니다. 이거는 국제법적인 규약에 의해서 이대로 그 북에서는 주장을 한 건데 20페리입니다. 20페리를 기준으로 해서 20페리 이내에 20페리를 자기의 영해로 본 거고 북쪽의 영해를 본 거고 자기 영해 안에 그 타국의 섬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타국 섬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개척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섬들의 자국의 영해 안에 타국의 섬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 섬을 주변으로 해서 영해권, 이해리라고 하는 영해를 설정을 해주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만 개척해주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그 서해 5도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여기를 이 빨간데 위쪽 부분을 북의 자기들의 영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남쪽에서 영해라고 주장하는 NLL과 북쪽에서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상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남쪽이 주장하면 남쪽이 맞을 수도 있고 북쪽이 주장하면 북쪽이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평도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를 갈 때 이 빨간 선이 아니라 파란 선을 따라서 갔다 그러면은 이 파란 선을 들어가는 그 파란 선 따라서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북에 의해서 그 납포가 되더라도 북은 당연히 영해 침범을 했기 때문에 납법하는 건 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쪽의 주장은 북이 강제로 납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강제로 납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북은 우리의 영해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해상 경계선입니다. 이거를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14합의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충돌이 되니까는, 그리고 여기서 그 이전에 연평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1차,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합의란 게 바로 14선언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기를 공용 수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충돌이 없어지고 굉장히 좋았을 부분인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NLL 포기 선언이다 이러면서 계속적인 긴장만 고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14선언이 제대로 지켜졌으면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대청해전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성공단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막혀 있긴 하지만은 남과 북의 합의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군사 공개선 상에 있는 개성에 남과 북의 힘을 합쳐서 공단을 만들었다라는 거. 남북 합작에. 그리고 이 공단이 발전됐을 경우에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남과 북이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개성 지역에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개성공업지구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자, 지금 제가 그 정전협정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육지에서 규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석도 얘기를 했었죠. NLL 문제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은 육지로 통과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군사분계선에서부터 2km 지점인 그 DMZ 남쪽 지역, 이 부분, 이 지역에 대한 권리, 관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항상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통과, 일단 소위 말해서 삼통이라 그러는데, 통행, 통신, 그다음에 통관, 이 세관 문제까지 해서 삼통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매번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하고 관계 속에서. 미국이 못하게 하면은 막혀버리고. 결국에는 그 철도도로,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의 그런 방해나 문제 때문에 그거를 캐치를 하고 부시 대통령을 판문점까지 그 철도도로 공사하는 도라산역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개성공업지구 그 조성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합의를 해달라. 철도를 처음에 놓을 때 미국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는. 북쪽에서는 그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그 북방한계선, 자기네 지역은 북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철도를 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문산에서부터 도라산역까지 철도를 건설을 하고 도라산역에서 이제 들어가서 북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2km 지점이 미국의 반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데리고 가서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해서 또 평화선언을 하고 연결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게 그 2km 지역에 대해서 관할권을 잠시 남한 정부에 그 임시로 이양해 준다라고 하는 합의를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성공단도 열리게 된 건데, 그렇게 개성공업지구를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계속 그
군사분계선상에서의 문제가 되니까는 이거를 어디로 그 발전시키려고 했냐면 요 아래 보면은 판문군이라고 하는데 잘못 그 개풍군입니다. 판문군이 아니라 개풍군인데 개풍군 지역으로 해서 강화도 북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서부터 여기 지도상에는 판문군으로 나왔는데 개풍군에서 강화도로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서 이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조된 물품들을 강화도 쪽으로 해서 인천으로 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화도에 가면 해안도로가 발달이 돼 있는데 해안도로가 발달된 게 이 개성공업지구가 더 발달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강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한 구리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안타깝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올스톱 돼버렸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계속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축소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여서 개성공업지구가 중단이 되면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상징적인 지역인 개성공업지구가 지금까지 올스톱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DMZ라고 하는 부분,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중단이 되고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남북의 철도망들을 쭉 보게 될 텐데 남북의 철도망들을 보게 되면은요, 남쪽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국가라 그러지만 남쪽은 섬나라죠. 남은 섬나라고 북은 대륙국가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섬나라가 됐고 한쪽은 대륙국가가 됐는데 대륙국가다 보니까는 북은 철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남쪽은 섬나라다 보니까 철도가 발전을 잘 못했어요. 주로 발전된 게 도로 중심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남과 북이 만약에 지금 우리 평화철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시킨다면 남쪽도 마찬가지로 철도 중심의 도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철도가 가장 사고 위험률도 적고 그리고 가장 많은 물량을 수송을 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배로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철도를 연결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북에 있는 철도들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남쪽에 지금 현재의 철도망입니다. 철도망과 함께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남과 북에 끊겨진 철도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서 여기는 사실은 연결이 돼 있긴 하죠. 연결이 돼 있지만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중단이 되면서 여기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다시 좀 개통을 하더라도 보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에서부터 연천을 거쳐서 철원으로 해서 나가는 라인인 경원선 철길이 있습니다. 근데 경원선은 연천에서부터 지금 평강까지가 막혀 있죠. 이 부분을 뚫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원역에서 분기대각선 금강산까지 가는 금강산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철도라고 하긴 하지만은 전기철도입니다. 협계차도기 때문에 일반 철도하고는 약간 틀린 그런 속성을.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의 철도라고 보면 근데 금강산 철도는 전 구간이 전부 다 DMZ 안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 구간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간에 연결된 철도 중에 하나가 동해 북부선이라고 하는 금강산역에서부터 제진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상징적인 부분이지 이 철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지금 현재 강릉까지 운행되고 있는 동해철도가 속초를 해갖고서는 고성 거쳐서 제진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이 잘 안 되고 남북 관계가 막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또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그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속초로 해서 기차가 나가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철도, 참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남북 간에 막혀 있는 거를 막혀 있는 그 남북 비용을 써야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안 해도 될 부분을 그렇게 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족이고요. 여간에 이 부분들은 강릉에서부터 연결돼야 될 부분. 근데 사실은 이 동해선 같은 경우는 일제가 원산을 거쳐서 그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철도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내쫓기고 해방이 되면서 그 철도가 일본 애들이 공사하던 철도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포항까지 오다가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들었을 때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철도를 계속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38선 상으로 남북이 분단돼 있었기 때문에 분단된 상황에서 철도가 필요가 있냐. 더군다나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이 철도를 지금 영원히는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뚫은 게 이제 서울에서부터 중앙선, 그 태백 쪽으로 가는 그 철도를 이거의 대체제로 뚫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섬나라에서 바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철도가, 그러니까 중국의 일대일로를 얘기했는데 우리의 철도가 연결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한반도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일대일로의 출발점이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철도의 그 연결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남북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났던 판문점 선언에서 보면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새로운 평화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 현 정부에서 맺어놓고 현 정부에서 이게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해 2018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했는데, 군사 분야는 사실 남북의 군사 분야는 남쪽에 있는 거나 저 북쪽에 있는 데가 아니라 바로 군사 분계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남북 합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그리고 해상 적대 행위 중단하고 한강 임진강 지역, 한강 하구 수역이죠. 한강 하구 수역을 그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해 갖고서는 여기에 우리가 배 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DMZ 내에 있는 GP들을 다 철수하고 공중에서도 이 강원도 고성이나 이쪽 지역에 매번 불이 많이 나죠. 이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한 그 DMZ 지역은 여기는 그 헬리콥터라는 전동기, 비행기들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더라도 자연적인 이 지역에서 불 나는 건 거의 자연발화가 많은데, 자연발화가 돼서 이쪽이 강원도 쪽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불이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억하겠지만은 양양의 그 유명한 낙산사가 불나서 없어졌군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만요. 아예 꺼버리세요. 소리 나오는 것도 꺼버리세요. 네. 그 고성 지역에서 불 나가고서는 이렇게 불이 나면은 계속적으로 불이 번질 수밖에 없는데, 참여정부 당시에 그때 딱 한 번 헬기가 가서 꺼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그건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남북이 합의에 의해서 헬기를, 동력기가 들어가는 건 불법인데 그때는 그 불법을 남북이 합의에 의해서 합법으로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가능했었는데 본인들이 맺어놓은 합의를 본인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사분계선을 보면, 군사분계선에 대한 역사,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 여기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꺼졌죠? 갑자기? 예. 자, 이게 좀 제가 조작하는 게 미숙해 각서는 원본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잊혀진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잊혀진 사람들, 그 총련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그 총련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고향이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단지 북의 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북의 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남쪽에 자기 고향에 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포로교환에서 빠져버린 장기수 선생님들, 그리고 이 지역에 그 군사분계선 지역 동두천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파주 이쪽 지역에서 미군을 상대했던 성노동 여성분들,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 지역은 대인질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인질의 피해를 당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좀 고민을 하면서 그 분들을 같이 고민할 때 군사분계선을 아마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지금이 12분이니까 한 8분 정도 쉬었다가 정확히 9시 20분에 다시 고성부터의 각서는 본격적인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